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인데요. 수천 개의 섬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정말 거대한 해양혁명에 대한 겁니다. 시각자료와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죠. 자, 16,000개.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섬의 개수입니다. 이건 그냥 지도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도전.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 딜레마가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일단 서쪽 섬하고 동쪽 섬하고 경제 격차가 상상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류비가 아시아에서도 거의 제일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 섬에선 이 가격, 저 섬에선 저 가격. 완전히 다른 거죠. 바다로 쭉 이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바다 때문에 서로 분리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카보타주라는 원칙이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하긴 한데 논란도 좀 많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존스법이라고 해서 아주 빡빡하게 자국배만 국내 운송을 할 수 있게 막아놔요.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죠. 반면에 유럽연합은 그냥 활짝 열어두는 완전 반대 스타일인 거예요. 2005년에 인도네시아는 미국처럼 보호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죠. 자국 선박수가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라? 첨단 기술이 필요한 특수 선박은 턱없이 부족하고 새 배를 살 돈도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아, 이거 카보타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정부가 진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여러 방면에서 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개혁을 환자 힘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세계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줬거든요. 이 돈으로 인도네시아는 물류 시스템의 핵심, 진짜 중요한 기둥 3개를 아예 통째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항만 시스템부터 손보자.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둘째, 물류 서비스 회사들끼리 경쟁을 좀 시키자. 외국 투자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이라 팠던 그 무역 절차, 이거 확 단순하게 만들자. 이거였죠. 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예전에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게 글쎄 단 한두 시간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변화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세계 물류 순위가요. 불과 2년 만에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붓습니다. 성장 속도를 더 올리려고 선도 산업이라고 지정한 몇몇 분야의 텍스 홀리데이, 그러니까 세금을 확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단에 바로 해양 산업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국 조선업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야심찬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과 섬 사이의 물가 차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바로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다 위에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개념이에요. 정부가 배편에 보조금을 줘서 운송비를 낮추는 거죠. 목표는 딱 하나. 인도네시아 어디서든 생필품 가격이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 하나? 항구 근처 동네들은 확실히 물가가 좀 내렸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항구에서 한참 들어간 내륙 지역이었죠. 거기까지는 이 좋은 정책의 효과가 전혀 닿질 않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바닷길을 뚫어놔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항구에 물건을 내려도 거기서부터 시장까지 가는 육상 운송비가 너무 비쌌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건을 싣고 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동쪽 섬에서는 딱히 실어올 게 없으니까 배가 텅텅 빈 채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효율이 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도네시아도 많은 걸 배웠겠죠?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짜고 있는 미래의 빅픽처는 과연 뭘까요?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진화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거예요.
항만 시스템 현대화하고 배편 스케줄 안정시키고, 중기적으로는 관점을 좀 바꿉니다.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아예 동쪽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배에 실을 화물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동부 항구들은 국제적인 허브로 키워서 인도네시아를 아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만들기 때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 도전은 딱 정해진 답이 있는 퀴즈가 아니에요. 뭐랄까, 보호주의, 개혁, 전략적 투자라는 이 세 가지 재료를 얼마나 잘 섞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대한 공학과도 같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고 흩어진 섬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짜 해양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항해는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